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53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 원주에. 네네네. 사람들 많던가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심리가 자연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강원도 가는 차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다녀오셨어요? 애 혼자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아, 둘이서? 네네네. 와, 쉽지 않았겠는데? 근데 마스크 벗고 노는 모습을 봐서 아, 좋았겠네요. 재미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아빠 노릇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아이가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아니, 첫째는 제가 담당이라서. 아, 진짜? 네, 이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애가 저랑 같이 자고 막 그래서. 네. 그렇구나. 다행히. 다행이네. 민호님은 뭐 준비 잘 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네. 카페 준비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종종 단톡방에다가 사진 올리잖아요. 느린 게 컨셉 아닌가요? 그렇죠. 커피도 네. 느리고, 예, 네. 그 매장 오픈 준비도 참 느리고.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으니까 슬로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원두도 못 정했고, 정말 가야 될 길이 산더미 같은데, 네. 왜 이러고 있나 모르겠어요. 케맥스 10개는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오픈하게 되면 우리 네. 방송으로 좀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네, 많이 네. 많이 알려주세요. 뭔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원주 갔다 온 지 지금 여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아, 운전하느라고 차가 너무 막혔어요. 올라오는데. 예. 힘들었겠네 진짜. 목소리가 좀 잠겼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도 뭐라 그래야 되지? 꿀잠을 잠깐 잤더니. 저도 오늘 서귀포 갔다 왔거든요. 표선에 갔다가 성산 갔다가 뭐 월정, 세화, 김영까지 찍고 집에 왔더니 거의 뭐 성산이면은 거기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온 수준 아닌가요? 제주도에서는? 동쪽 끝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거거든요. 거의 4분의 1면을 한 바퀴 돌고 온 건데. 고생하셨네. 그래서 운전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이게 7월 달이 되니까 그 김영에 제가 야영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네. 7월서부터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야영장에. 그래서 그걸 모르고 갔다가 이제 영업을 하는구나. 저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죠, 맞아요. 영업을 시작했다가 네.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시 또 네, 맞아요. 돈을 그래서- 받지 않는. 맞아요. 그래서 갔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철수하고 열심히 쳤는데 돈을 내라고 해갖고 앉아도. 그래서 그냥 왔죠. 자, 그러면은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드커피로 시작된 심해처럼 짙고 깊은 콜드브루를 만드는 아비스 커피. 한국의 더치커피가 알려진 시점부터 독자적 추출 방식을 연구한 우리는 현재 전국 유명 로스터리 카페에 콜드브루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MD OEM 제조 전문 아비스 커피. 아비스 커피, 더치 커피 있잖아요. 콜드브루. 네. 구매 방법을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네이버에서 스위트벅스라고 치시면 바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 쇼핑 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상위를 못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스위트벅스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명을 스타벅스 게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쭉 내리다 보면 딕테일러 초콜릿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딕테일러 초콜릿 그 다음에 뭐 청 과일청이래. 그 유자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가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스위트벅스라고. 그래서 그 쇼핑몰을 들어가시면 이 아비스 커피의 그 콜드브루랑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초콜릿, 뭐 여러 가지 청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콜드브루만 자체적으로 단품으로 판매하는 건 없고요. 이게 네. 여기서 만든 시럽이 있어요. 카모마일 시럽이랑 홍차 시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랑 세트로만 살 수 있어요. 현재는 보니까 3종 세트에서 29,900원에 500ml로 해서 네. 구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지 읽어주시죠. 네,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구독 버튼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커피위크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로빈과 위노가 여러분의 커피 사업을 응원합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coffeeweek@gmail.com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 오랜만에 한번 소개를 커피위크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벼운 커피 이야기부터 때로는 진지하게 커피에 대한 논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리고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커피를 굉장히 딥하게 접근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가볍게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커피 위크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코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 코드가 7788. 예.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려면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들어오셨다가 적응 못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들어오셨다가 나간 거 맞아요. 예, 저도 뭐 그런 단톡방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예. 그냥 커피 이야기하는 방이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뭐 번개나 이런 것도 종종 하니까 예, 좋은 커피 라이프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역사편을 가지고 왔어요. 음. 가만히 그 저희 150회 지금 보니까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꽤 오래 걸리실 텐데. 오랜만에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제가 이거는 갑자기 얘기를 안 해서 갑자기 하는 거라 저희 다른 방송을 보니까 댓글을 읽어드리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네, 저희는 댓글을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읽고 그냥 말지 소개를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 댓글도 좀 읽어줍시다. 네. 저희, 좀 정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 저도 보고는 있거든요. 예. 예. 자, 제가
좀 댓글을 읽어볼게요. 커피의 고정관념에서 세용세용님이 커피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여정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덕분에 저도 커피와 친해졌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네요. 보통 커피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과 대화해보면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위노님과 로비님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희 또 모르니까 잘, 그죠? 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대화를 못 끼겠어요, 저희. 아이, 눈팅할 때도 많아요. 그냥 가끔씩 아는 거 나오면은 그냥 껴들고. 우리 아는 거 나오면 계속해서 그 아는 거 나올 때만 얘기하는 거 반복적으로.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먹기 진짜 잘하지 않아요, 저희? 자, 다음 KYLM1004님, 저도 몸이 아파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건강하세요, 햇살. 햇살님이신가? 저는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근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셨구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도 몸이 그런 거죠, 뭐. 뭐 그렇죠. 네. 근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둔 적도 있긴 있어요. 공황장애에 제가 걸려가지고 일단에. 아무튼 건강 중요합니다.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로빈님도 최근에 병원 다니셨고. 뭐 아까 한 주간의 근황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54일 만에 금술을 이제 끊었어요. 술 드셨어요? 맥주 가볍게. 예, 너무 날이 좋아서. 원주 갔으니까. 원주 갔으니까. 부모님 댁에서 애기 데리고 내과 갔다가 오면서 목이 말라서 집에 또 시원한 맥주가 있길래. 예. 참을 수 없죠, 또 그런 건. 네, 너무 또 청량감 쩌는 또 비주얼이 나와서 마시고 말았어요. 저도 그 맥주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피로 정말 비슷한 부러워요. 맛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도 맥주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맥주 무알콜 있잖아요. 맛이 네. 없어요. 못 먹겠어요. 좀 맛이 틀리긴 하죠. 예. 그 호흡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 다음 코코제이비님. 김사홍 바리스타님은 제주도에 안 계시고 상암 커피 템플도 문 닫고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제 3회 영업점 준비라도 상암에 없어져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문자 한번 드려보세요. 어디 뭐 그 정도 사이까지는 아니라서. 근데 혹시 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아시는 분들 좀 댓글이나 이런 걸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용세용님. 세용세용님이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드디어 50회 정주행 3분의 1 왔네요. 2년 전 방송인데 왜 이렇게 재미나죠? 크크크크. 와, 50회면 진짜 매일매일 2개씩. 아닌가? 그쵸. 거의 1년이죠. 1년치죠. 54주.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저희 방송 정주행 하시려면 뉴스편은 빼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뉴스편은 금방 또 바뀌니까. 네, 시기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한 예로는 루이싱 커피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또 루이싱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이싱 커피 편만, 루이싱 뉴스 편만 따로 뽑아서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흥망성쇠를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다음 세용세용님. 방송 듣자마자 카페 본본 만들어 먹었어요. 오, 대박 맛있네요. 세계의 이색 커피들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카페 본본이 뭐였죠? 이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기억나요? 까먹었죠. 그 연유였나? 에스프레소에 연유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근데 하는데. 에스프레소 잔이긴 하네. 맞네. 네. 올려주신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가볍게 다룬 거라서 외우질 못했네요. 근데 언젠가는 저 그 방송 한번 들으면서 다 네.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근데 접근 가능한 음료들이 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세계 커피, 이색 커피에 대해서 다뤘던 편이 있었거든요. 네. 151회 한번 151회.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07 시즌권님.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후원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분 단톡방에 계신 분이에요. 네, 사진 잘 찍으시고 2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국을 뭐 1일 생활권으로 거의 활보하시는 근데 왜 이렇게 307 시즌권이라는 닉네임을 쓰실까요? 이게 아마 저거 아니 야구와 관련된 걸 것 같은데 야구 되게 아.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런가 너무 보다. 딥하게 파고 있나요, 네. 저희 청취자분은? 다음 남자 913님. 2018년부터 커피 젤리 음료와 수제 양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오로라 커피하우스입니다. 커피 젤리 음료가 꽤 오래전부터 또 있었네요. 저는 그러네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음. 프랜차이즈에서 신규 출시한 건 줄 알았어요. 저 소름 돋았던 게 이 댓글 보고 제가 카페 오픈 준비할 때부터 양갱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푸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 오픈하면 양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하귤 가지고 양갱도 만들어 봤는데 네. 근데 이렇게 양갱을 또 만들어 판매하고 계시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저 제주에서 양갱 납품 받으려고 찾다가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귤로 만든 거는 맛이 있으셨어요? 안 먹는 걸로. 너무 시큼한가 보구나. 하귤은 되게 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양갱이랑 또 안 어울리더라고요. 남겼어요. 네. 다음 307 시즌권님 2000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진짜 저희 또 열심히 죽지 말고 방송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 거 초코초코님. 저도 드디어 50까지 왔네요. 재밌어요. 야, 50이 약간의 그런 목표인가요? 깔딱고개 같은 건가? 예, 감사드리고요. 정주행은 뉴스편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댓글 말씀드렸고 저희 댓글 이제 올라올 때마다 그 주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댓글이 조금 있으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댓글이 없어서 많이 달아주세요. 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늘 역사편을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에. 네. 선을 넘나요? 선을 넘는 게 뭐예요? 그 민호님의 주관적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아니요, 없어요. 오늘은 그래요? 예, 제가 주관적 의견은 그냥 우리 대화하면서 나오는 거에서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영국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영국. 로빈님은 영국 커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영국 커피 하면 뭐 떠오른다라기보다 그냥 영국의 그냥 안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런던에. 예전에 말했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호님이 한번 로고 대결할 때 말씀하셨던 뭐 에비뉴스타? 에비뉴스타라고 하셨던 그게 약간 영국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영국과 미국 그 사이 어떤 그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 우리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코스타 커피를 얘기를 했었고 그게 코카콜라에 인수됐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려고. 예, 그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는 정친이라서 인수한 거 아니에요? 종친? 아닙니다. 같은 코시라서. 코카콜라, 코스타 이거라서 네. 종친이라. 그다음에 저는 영국 커피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스퀘어 마일. 스퀘어 마일이라는 그 뭐지? 스페셜티 커피 회사. 제임스 호프만. 맞아요. 제임스 호프만. 제가 그분 블로그랑 그다음에 유튜브도 되게 즐겨보고 있거든요. 아니, 저도 커피 아틀란스인가? 책. 네,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위너님이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 잊어버렸어요 되게 그때. 잘 써놓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네. 저 그 이번에 로스 그 그라인더도 제임스 호프만이 유튜브에서 리뷰한 거 보고 그걸 결정한 거예요. 아 근데 마지막에 적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 안 좋다? 제휴를 받았지만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그냥 사진으로 볼 때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네. 갖다 놓으니까 엄청 이쁘더라고요. 저는 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위노님이 음. 그냥 했길래 저 한 4, 50만 원 하겠지 하고 검색해봤더니 웬걸 100만 원이 넘어가던 건데요. 그럼요. 그 홈카페의 그 뭐지? 울트라 돌아가서. 하이엔드급 아니에요? 네, 홈카페 울트라 하이엔드급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영향을 저한테는 좀 많이 받은 거라. 어쨌든 영국 커피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그 영국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저희 방송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방송이 있는데 뭐냐면 39회 커피 전쟁편 요거를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커피 전쟁편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동인도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동인도 회사가 또 영국 커피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그냥 로빈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커피 전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제일 처음에 커피가 발견된 게, 야생의 커피가 발견된 게 에티오피아였잖아요. 네, 칼디라고 이제 우리 전설로는 얘기돼 있는데, 이때가 5세기경. 이게 이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커피와 관련된 그 히스토리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서칭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되게 길더라고요. 이 에티오피아의 그 커피의 출발 시기가 다 구전으로 뭐 기록으로 남아져 있던 게 없으니까. 별로 없었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멘으로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바다 건너면 예멘으로 15세기에 전파가 돼요. 그리고 16세기에 터키로 가고요. 터키는 거의 유럽의 입구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 터키로 가고 이제 17세기 초에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아시아로 퍼지는데 이 아시아로 퍼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 서구 열강의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가 이제 재배를 무역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는 카리브해로 이제 가요. 코스타리카나 뭐 자메이카나 이런 데로 가고 이제 북미로 퍼집니다. 남미, 북미로 퍼지게 되는 거고, 이게 큰 역사인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 유럽으로 퍼졌던 17세기 초 영국 커피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영국 커피에 대한 최초의 내용은 옥스포드에 있는 한 여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여관 이름은 타보드라는 여관이었어요. 타보드. 이 1391년에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관이 1510년에 확장하면서 이름을 엔젤이라고 바꿔요. 천사. 근데 이 여관이 어떤 여관이었냐면 옥스포드에서 가장 유명한 마차 여관이었어요. 마차 여관. 18세기에는 매일 오전 8시에 런던으로 향하는 열대의 마차가 출발돼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규모였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은 고속버스 정류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가. 근데 1510년이면 이제 아직은 여관이에요. 여기가 엔젤이라는. 근데 제이콥이라는 유대인 기업가가 1650년에 이 엔젤이라는 여관에 최초의 커피숍을 설립을 해요. 이것도 이제 사무엘 핍스라는 사람이 일기를 쓴 거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내용이. 근데 사무엘 핍스가 누구냐? 영국에 살았던 영국 해군 행정관이자 상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위키백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인보다는 그가 남긴 일기 때문에 문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네. 그가 죽은 후에 해독이 돼서 19세기 작품으로 출판된 거예요. 근데 왜 해독이라는 표현을 했냐? 이 사람은 암호로 썼나? 예, 사생활 보호하려고 일기를 암호로 썼어요. 그래서 이 일기를 해독을 해보니까 영국 스튜어트 왕정의 복고기에 중요한 1차 사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 대화제,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역병 창궐 등 이런 시대적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 관계의 사생활, 막 이런 것까지 다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썼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이콥이란 유대인 기업가가 1650년에 엔젤이란 여관에 카페를 오픈했다 라고 그 기록을 해놨고요. 지금 그 카페가 아직도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랜드 카페라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그 역사를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 그랜드 카페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국 최초의 카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년 뒤에 1652년에 파스카 로제가 런던에서 최초로 더 자메이카 와인 하우스라는 커피 하우스를 오픈해요. 그리고 최초의 커피 전단지를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전단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커피가 소화를 촉진시키고 두통, 기침, 폐결핵, 부종, 통풍, 괴혈병을 낫게 하고 유산을 예방한다 라고 써 있어요. 어떤 그 병리학적 효과에 대해서 약으로의 역할이 컸나 보네요. 써서 그것 때문에 그 카페가 엄청나게 흥했대요. 커피 확산을 엄청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약 팔았네, 약 팔았어. 최근에 들어서 또 커피가 병리학적 효과가 높다고 또 논문들이 막 발표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 간판에다가 커피는 이런 게 좋고 간에 좋고 심장에 좋고 이런 거 써놓을까. 자, 그 영국의 커피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1688년에 테임즈 강변, 타워 브릿지가 있는 테임즈 강변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커피하우스를 오픈했거든요. 누가 오픈했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커피하우스를 오픈해요. 근데 이 로이드,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보험회사 이름이거든요. 이 커피하우스는 고객들이 구매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 번창해갖고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보험회사, 주로 해상보험을 많이 했던 곳인데요.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면 타이타닉 호 알죠? 타이탄이요? 타이타닉. 아, 예. 네, 그 침몰했던 영화들로도 많이 나왔던 이 타이타닉 호가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다가 이제 2,200명을 정도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빙산에 붙여서 침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로 1,500명이 죽었고 생존자는 한 700명 정도였는데, 이 끔찍한 사고를 감당해야 되는 보험사가 있었는데 그 보험사가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출발한 로이드 보험사였어요. 배상으로 얼마나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을까요? 약 140만 파운드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엄청난 돈일 것 같긴 해요. 140만 파운드? 예. 네, 좀 끔찍한 사고긴 하지만 이게 또 그 커피하우스로부터 시작된 로이드 보험사, 우리 커피 또 1만 묻어 있어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또 얘기할 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어쨌든 거의 1600년도 후반부터 이제 커피하우스가 영국 나라의 전역에 전파됐고요. 1700년대에는 런던에만 2,0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죠. 런던에는 엄청난 커피하우스가 많았다.
런던에만 2,000개가 넘었다라고 종종 얘기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도 엄청나게 커피숍이 많은데 옛날에도 커피가 발전된 곳은 커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곳은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1700년대에 런던에 2,0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런던 인구는 몇 명이었냐? 58만 명이었어요. 네. 서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런던이 그 당시에. 어, 네. 그러면 서울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977만 명이거든요. 2017년 서울에 있는 카페가 몇 개게요? 2017년 기준이요? 네. 4만 개? 4만 개? 아니에요. 14,724개예요. 아, 그러면 이거 비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져봤더니 런던이 서울보다 인구당 2.28배가 카페가 많았어요.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페 많다 하는데 런던이 더 많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로.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제? 다 카페를 했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야, 여기도 카페고 저기도 카페고 저쪽도 카페고. 돈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1페니 하우스라고 불렀던 거죠. 왜냐면 음, 가격이 엄청나게 쌀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영국 커피하우스는 인기가 엄청나게 그 즉각적이고 폭발적으로 치솟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남의 장소로 커피하우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 피터 스털 리브레스랑 앨런 화이트가 지은 그로테스크와 시민의 형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영국의 그 당시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피하우스의 중요성은 선술집의 그로테스크한 신체들로부터 자유롭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최소한 초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비록 여성들에게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몽테스큐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 새벽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커피하우스의 장점이다. 커피하우스는 대화가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허황된 계획,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꿈, 정치적 음모가 움트는 유일한 장소였다. 커피하우스의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당시에 그 1700년대 이전에 영국은 만남의 장소가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취해 있어. 이자카야? 이자카야 같은 곳이었지. 그런데 이제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고 뭔가 이렇게 건전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각성 효과까지 있으니까 밤새도록 얘기했겠네 또. 그렇죠. 음. 이게 영국에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커피하우스를 좋아했는지 그 당시에도 명함이 있었거든요. 명함의 주소를 자기가 다니는 커피하우스로 적었어요. 아, 그럼 뭐 저런 개념인가? 약간 그 공유 임대 사이트 같은. 그렇지. 그 공유 오피스. 그렇지. 그 코피스족이지, 코피스족. 아, 선진국이네 완전히. 네. 자, 명함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톰 셰폴드 박사, 런던 러드게이트 옆 러드게이트 교회 앞 패더샵 옆집이며 블랙 프라이어스 게이트 안에 있는 블랙볼과 올드 릴리스 헤드에 있습니다. 라고 쓰이는데 여기서 그 블랙볼과 올드 릴리스 헤드는 다 커피하우스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자기가 다니는 커피숍을 써놔서 줬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명함에 자기가 자주 가는 커피숍 이름을 써놓는 거지. 자, 이 커피숍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에 성공적으로 저항을 했고요.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 고객의 신체, 매너와 품행을 규율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가 커피숍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술집은 뭔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면 막 진탕,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카페는 그 반대였어요.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선술집하고는 술집과는 명확하게 반대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든 커피하우스에는 규칙 목록이 부착돼 있었대요. 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규칙 목록에 이게 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욕하기 금지, 신성 모독적인 자료나 문서 소지 금지, 카드놀이 금지, 주사위 놀이 금지, 게임 금지, 5실링 이상 걸고 하는 도박 금지, 건강을 기원하는 축배의 금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완전 그 술집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신교도들이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커피하우스는 상류 계급, 신교도 어느 쪽도 절대로 이곳에서는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하우스는 대중한테 맑은 정신으로 예절 바르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규범을 훈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폭력도 없었고 서열화된 특권도 없었고 1페니만 있으면 누구나 대등한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막 시작한 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강력한 대행 기관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커피하우스를 광고하는 템플릿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위의 우월성을 여기서는 고려하면 안 된다. 그저 빈자리 아무데나 찾아서 앉으면 된다. 훨씬 품위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일어서서 자리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까 커피하우스가 그냥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돼요. 아, 질문하신 거예요? 아, 상상이 돼요.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내려서 상상이 돼요. 17세기 커피 하면은 그 뭐 영국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사람들 뽀글머리 하고 있는 아저씨들. 네. 그거 가발이잖아요. 하여튼 그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뭐 그런 사람들 머리 하고 있는 분들이 가서 커피 드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걸 것 같은데. 네. 그 노동자 계급이나 상류 계급이나 다 출입이 가능했어요. 이따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다 출입이 가능했는데 다만 여성들은 출입이 안 됐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곧 준비한다고 했는데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길면 두 개로 쪼개죠 뭐. 계속 해볼게요. 자, 커피하우스의 풍경의 모습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커피하우스의 풍경은 그냥 늘 목청이 큰 신사들이 붐볐고요. 시끄럽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지식이나 교양을 이야기했고요. 사회 비판도 당연히 했겠죠. 토론도 했을 거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비판을 했겠죠. 근데 비판의 도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 전복이나 혁명을 말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하우스는 정치적 음모를 꾸미거나 불운 사상을 전파하는 진원지였기도 했어요. 공화주의자들은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찰스 1세의 폐위를 준비를 했고 반면에 크로멜 통치 시절의 왕정주의자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찰스 2세의 집권을 은밀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정부가 보기에는 이게 탐탁지가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냐면 찰스 2세였거든요. 근데 찰스 2세는 이 커피하우스가 너무나 탐탁지 않은 거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귀가 간지럽겠죠. 당연히.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찰스 1세. 아버지 찰스 1세가 의회군한테 처형이 됐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피신을 했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패배를 했어요. 근데 패배를 하고 망명한 지 9년 만에 다시 복고가 됐어요. 찰스 2세로. 그리고 찰스 2세는 왕정을 폐지했던 크로멜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서 참수해서 거리에 내걸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네 아버지가 그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의회군한테 이런 커피하우스가 탐탁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커피하우스를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커피하우스가 또 세금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없잖아. 그런데 드디어 명분이 생겨요. 영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성 위주의 그 사교 클럽으로 운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피하우스는 주로 남성이 출입했어요. 네. 근데 1674년에 커피하우스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커피가 남성을 불임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커피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탄원서 The Women's Petition Against Coffee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커피를 규탄을 해요. 그 규탄 내용에는 탄원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요즘 진정한 옛 영국의 정기가 퇴화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남자들은 이제 고상한 브리치즈를 입지 않고 기계도 예전만 못하다. 브리치즈는 그 중세의 남성용 하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끈 모든 원흉은 요즘 유행하는 그 커피라는 것이다. 그 가증스러운 이교도의 음료를 너무 마셔서 문제가 되고 있다. 커피는 우리의 남편들을 아주 거세시켜서 용맹함을 꺾어놓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남자들이 커피를 마셔봐야 얻는 것이라곤 그 천한 코만 축축해지고 관절만 뻣뻣해지고 귀만 발딱 일어날 뿐이다. 근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탄원서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에는 술집으로 간다. 남자들이. 그래서 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마시다가 다시 커피하우스로 가서 커피로 술을 깬다. 해장하는 곳이네. 이게 남자들의 통상적인 하루였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순댓국밥집을 갔어야지. 그래서 그런 후에 또 다시 술집에 갔다가 비틀거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커피로 술을 깼다.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지. 그래서 한량이네 걔네들. 그렇지. 그래서 찰스 2세가 이 탄원서를 명분으로 커피하우스를 1675년 12월 29일에 폐쇄령을 발표했어요. 그 폐쇄령의 내용은 이랬어요. 1676년 1월 10일까지 10일로 커피하우스 영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그 폐쇄령이었고요. 내용은 나태한 불평 분자들이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서 상인들이 이를 게을리하는 지경이다. 그래서 영업을 금지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적인 이유는 이거였죠. 커피하우스에서 온갖 악의적이고 불미스러운 거짓 소문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를 비방하고 왕국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그 폐쇄령이 발표되고 나서 당연히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겠죠. 급기야 일주일도 안 돼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커피 때문에 이 군주제가 다시 전복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가 정력에 좋다는 반론과 함께 남편이 술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여성들의 탄원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반대의 나왔고 남성들도 커피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탄원에 대한 남성들의 반박문이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1월 8일 금지령을 철회를 합니다. 금지령이 있었어도 아마 커피는 계속해서 마시긴 했을 거예요. 네. 먹을 놈들 다 먹겠죠. 네. 그리고 뭐 법으로 금지시키면은 뒷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죠. 뭐 찰스 2세가 또 그 왕에서 내려와야 됐을 수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영국의 이런 커피하우스는 단골 손님들이 좀 유형이 달랐거든요. 프랑스도 비슷했는데 작가들이 즐겨 찾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고요. 의사나 정치가, 뭐 상인, 변호사, 성직자, 무역업자, 뱃사람 이렇게 즐겨 찾는 커피하우스들이 따로 있었어요. 각각.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로이즈 보험회사,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주로 뱃사람이랑 무역 상인들이 단골 손님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로이즈 보험회사는 직원들을 웨이터라는 호칭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커피하우스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나단 커피하우스는 현재 런던 증권거래소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화물 운송과 상선 거래의 허브인 발틱 해운 거래소는 1744년에 문을 연 버지니아 앤드 발틱 커피하우스를 모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지 테틀러, 그다음에 스펙테이터 이런 언론지들도 모두 커피하우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 커피하우스가 이제 의견과 정보를 막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커피하우스는 우체국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커피하우스에 자루를 걸어 놓으면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그 자루에 편지를 넣고 어느 정도 편지가 모이면 배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1683년에 우편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커피하우스에도 편지를 모으는 장소로 지정을 했어요. 해외 우편도 이쪽에서 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출현해서 그 우편 업무 취급을 하는 커피하우스를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 반대로 안 되다가 1799년에 대해서야 이제 커피하우스를 우편 취급소에서 뺐고요. 해외 쪽을 먼저 뺐어요. 해외는 1799년에 뺐고요. 1840년이 돼서야 국내 우편도 뺄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커피하우스에서 우편물을 취급했다는 게. 편의점 택배 같은 건가 봐요. 아, 그러네. 맞네. 아유, 신기하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런 게 다 있네요, 또. 뭐 끼워 맞추려면은 이거저거 찾아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맞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영국은 커피보다 티가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영국이 티를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부터는 거의 티 문화로 바뀌거든요, 영국이. 그게 걔네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걔네들? 영국 사람들? 커피보다 티가 더 고급스럽다라는 그거를 인식시켜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다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인과응보.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야기를. 네. 1685년에 이 반란의 적 혹은 커피와 차의 대화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맥주와 와인이 강간, 살인, 절도 외에도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주범이며 커피와 홍차를 마시면서 애국하기란 어려웠다. 왜냐하면 홍차를 마시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영국은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상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중국은 찻값을 은으로만 받았다. 그러니까 1685년 정도만 돼도 영국은 홍차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었다는 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막대한 국부를 유출했냐? 요게 이제 좀 재밌는데, 이거 우리 그 역사책, 세계사책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중국에 계속해서 결제 수단이 은으로 주다 보니까 홍차를 사오고 도자기를 사와야 하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은을 계속 주다 보니까 영국이 경제적인 위기까지 초래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차의 수입 대금으로 은 대신 지불할 대체 수단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찾은 게 뭐였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편. 중국 유입 초기의 아편은 워낙 고가였어요. 그래서 일부 상류층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1818년에 기존의 아편보다 훨씬 저렴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아편이 개발되면서 중국 내 아편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차의 수출 대금 유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은이 오히려 반대로 아편 수입 대금으로 유출되기 시작해요, 중국은.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거의 붕괴 지점까지 다달라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아편을 강제로 압수하거든요. 압수했는데
당연히 영국이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1839년에 아편의 자유로운 거래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1840년에 드디어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 당시에 크기만 컸지 제대로 된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패전을 했어요. 패전을 하고 1842년에 난징 조약에 조인을 하게 돼요. 결국 이 난징 조약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침탈의 길을 걷게 되죠. 어쨌든 이건 좀 제가 밖으로 좀 벗어났는데 이렇게 그 아편 전쟁이 있기 전에 영국의 국부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수입한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소규모로 유통되던 차가 영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당연히 돈이 되는 차 수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겠죠. 그리고 공급량을 늘렸겠죠. 근데 반면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해야 했던 커피는 물량 확보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중해에 지진할 수가 없던 거지. 그래서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동인도 회사를 견제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는 차를 통해서 수입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찰스 2세와 결혼한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영국 사교계의 티타임 문화를 생성되게끔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차 소비에 영향을 엄청나게 줬어요. 테라로사 라이브러리라고 그 테라로사에서 운영하는 그 네. 지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티 문화가 그 영국의 홍차 문화가 엄청나게 그 성장한 홍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영국이 이제 차의 위상을 커피에 내줘야 할 정도로 커피 소비가 증가한 데에 BBC 방송은 영국 여성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시기를 주목한다. 1900년대에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전례 없이 노동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 인구는 일회성 저임금 노동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세계대전 발발로 남성들은 전쟁터로 갔고 여성들은 남성 대신 노동에 동원됐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들이 직업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여성들은 점점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기술과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소비가 증가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1970년대 페임약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막 일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 일자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소비가 확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영국의 커피의 시장을 여성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BBC 방송국에서 얘기를 했다고 테라로사 라이브러리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스턴 차 사건도 영향이 있긴 있는데 요건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라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할게요. 네. 여기도 좀 제가 나중에 보스턴 차 사건만 따로 떼서 나중에 미국 커피 문화, 미국 커피 역사를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흘러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그 영국 커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성들의 그 힘이 많이 커졌다. 여성들이 이제 뭐라고 하나 번성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간도 여성 친화적인 컨셉으로 공간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영국에 이제 가볼 만한 커피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한 몇 개만 여기도 여러 개 정리했는데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코스타 커피 대표적으로 1971년에 이탈리아 커피숍에 로스팅된 커피를 배급하는 형태로 코스타 형제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1995년에 횃브레드가 소유하고 32여 개국에 2,96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에 2,560개의 점포가 있고요. 예. 세계 2위의 커피 프랜차이즈예요. 스타벅스에 이은.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코카콜라가 51억 불에 인수를 했죠. 영국은 플랫 화이트가 한국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신다면 영국은 플랫 화이트를 좋아한대요. 라떼보다 우유향이 적어서 커피 향미를 더욱 진하게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빈브라더스에서 지금 정리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볼 만한 커피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몬머스 커피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커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워크샵 커피는 최근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커피숍으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최근 런던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카페라고 합니다. 아이스 라테가 맛있는 곳이래요. 그 다음에 푸르프록 커피. 2009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인 길림 데이비스가 런던에 오픈한 카페입니다. 여기는 편지샵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원두들을 맛볼 수가 있고요. 원두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퀘어 마일 커피. 이게 워낙에 유명한 카페죠. 카페는 아니고 스퀘어 마일 커피는 2007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인 아네트 몰드바에르하고 그 다음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석권한 제임스 호프만이 만든 로스팅 전문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터리만 있어요. 여기 스퀘어 마일에 한국의 바리스타가 수석 바리스타 아닌가요? 있었죠. 예. 있었죠? 박상우 로스터가 지금 센터 커피 대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들어왔구나. 네, 서울숲 쪽. 예. 맞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카페인이라는 곳도 유명하고 올프레스 에스프레소라는 곳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준 커피 로스터스, 어텐던트, 탭커피 이런 곳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도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틀었더라고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계 2위의 커피가 영국에 있었네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영국 커피의 역사를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로빈님의 소감을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 아니,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질문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들이 크게 있진 않았어요. 뭐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카테고리 잘 나눠주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그 영국 커피숍을 설명을 안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요거는 껴가지고 요거 하나 묻혀놔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다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까 뭐 프로프락인가 거기랑 뭐 스퀘어 마일부터 해서 몇 군데 스페셜티 커피숍을 제가 방송 지금 하는 중에 찾아봤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카페인이라는 커피숍도 혹시 있었나요? 네네, 얘기했어요. 그냥 이름만 얘기했어요. 전체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본 곳이라서 아직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유럽 쪽은 저한테는. 아직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유럽 쪽은 발도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거 듣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 그 정도 겉핥기식으로만 일단 알고 제가 만약에 커피 쪽 무엇을 하다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더 한번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너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 역사를 다 정리를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프랑스도 했었고 한국도 했었고 러시아도 한번 했었고 이탈리아도 했었나요? 이탈리아는 제가 베니스 할 때 했구나. 베니스만 했었죠. 베니스 편. 이탈리아 편은 전체를 안 하고 했었고 해서 지금 쭉쭉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 세계를 다 날이 오겠죠? 네, 뭐 다 정리하면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영국 한 편을 끝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벤자민 프랭클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아, 너무 쉬운 명언이었나? 아니, 갑자기 저기 생각나서. 박명수가 얘기했나? 일찍 일어난 새가 빨리 죽는다. 내일 할 수 있다면 미뤄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